그럼 지금부터 지방시대 세종시민의 의견을 듣다 2024 지방시대 시행계획 시민의견 청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공동 주최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님으로부터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 대한 강연을 듣고 2024년 세종시 지방시대 시행계획에 대해서 시민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시가 지방시대를 견인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먼저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장님이십니다. 구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육동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발표와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훈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님이십니다. 여민섭 대전세종연구원 공간환경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더 소개해드리진 못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세종시 지방시대 위원님들과 산업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등 본 행사를 빛내기 위해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으며 특히 세종 시민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입니다. 오늘 갑진년, 갑진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방시대 시행계획 시민의견 청취의 첫 일정을 우리 지방시대 선도도시라고 하는 우리 세종시에서 개최해 주신 우리 우동기 위원장님, 그리고 동일 세종시 지방위원장님,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바쁘신 일정이고 우리 시의 방향이 등장하는 그런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연초에 바쁘신 데를 불구하고 세종 시민 여러분께서 지방시대, 지방정권, 균형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7월에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지방시대 선포식을 하고 그리고 12월에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발표를 했습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시대가 여러 선포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가 지방시대 원년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선포한 것으로 시작은 그렇지만 정말 그것이 착실하게 100년 대계 실천으로 이행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여기 계신 우리들과 또 우리 시민들의 시대적인 책무와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역사, 5천년의 역사를 보면 지금같이 잘 살아갈 때가 언제 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꿈에도 그리지 못할 풍요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5천년 역사 중에서 이렇게 풍요롭고 그렇게 여유 있는 시대를 맞이하는 동시에 시간이 너무 짧게 소멸의 시대를 접어든다는 하는 여러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5천년 동안 애써 일으키신 업적이 지방 순결, 저출산, 그로 인해서 앞으로 몇 년이 될지도 모르고 소멸해 나간다. 이것만 허무한 일이 또 있겠습니다. 사실
사실 저도 세종시장을 맡고 있습니다. 세종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국의 젊은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고 인구 출산율이 가장 높은 도시라고 하지만 그러나 감소 추세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위기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균형 발전 문제, 지방 성장 문제, 전출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저는 곰곰이 5월 한 해를 설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철도다, 공항이다, 몇 조 원을 쓰지만 인구가 소멸이 되는 그 시설이, 그 모든 시설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래서 나름대로는 우리나라 인프라 중에 인프라는 인구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인프라 중에 최고의 인프라다. 이 인프라가 없이 아무리 철도를 만들면 쓸 인구가 없어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국가적으로 이 지방 소멸, 저출산 문제를 정말 인프라 중에 가장 시급하고도 그리고 중요한 인프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투자와 예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는 특히 그런 문제에 있어서 특별한 책임까지는 아니지만 좀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젊은 도시라고 하는 평균 연령 38.9세 이 도시에서 그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그들이 자기들의 차세대를 키워내지 않는다면 어느 도시인지 성공할 수 있겠는가. 결국 세종시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소멸한다. 결국 세종이 미래다라고 제가 매번 구호는 그것이 헛된 구호고요. 그것이 슬로건에 그치는 말이 아니다. 세종에서 실패한다면 어디를 성공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오기 전에 우동규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균형발전 지방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켜서 어디든 잘 사는 지방을 만드는 건데 수도권의 인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국가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세종시에서 실패한다면 어디에서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선 세종시에서부터는 착실하게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 지방 정권과 균형을 좀 이루어내야 되겠다. 지방 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깊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세종시에서 첫 출발을 함으로써 우리 지방시대가 다시 확장 열리고 균형 발전, 또 지방 정권, 그리고 저출산 문제, 지방 소멸 문제 이런 것들이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공감대를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종시가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더 중요하다. 또는 우리만 해달라. 그런 차원의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세종시에서 실패한다면 모든 게 실패한다. 여기서만이라도 잘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책임이 하나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 주시겠을 당부도 뜻에서 말씀을 오늘 상정부에서도 국장님이 오셨고 기회발전 특구에 관한 설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발전 특구 같이 가야 되는 개념입니다. 회사가 오는데 그 회사에서 일을 할 인력이 뒷받침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사가 오는 거예요?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발전 특구가 공존의 양면같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공권, 또는 균형, 지방 소멸을 예방하고 그리고 막을 수 있는 어쩌면 신의 한 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고견 말씀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의견을 나누시면서 의미 있는 첫 출발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균형 발전, 불균형 문제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성장이 고도 성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 사회에 던겨진 가장 큰 화두가 어떻게 국가가 조화롭게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70년대 국토종합개발계획으로 나타나고 또 80년대 들어서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수도권의 산업활동과
교육 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때 벌써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는 40%를 넘었었습니다. 하루에 많이 이주해올 때는 7만 명씩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때의 균형 발전이 국토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전제는 두 가지 문제로 접근을 했습니다. 하나는 안보적인 문제였습니다. 휴전선과 평양과 거리, 휴전선과 서울과의 거리에서 일어나는 안보상의 취약점. 이래서 서울이 휴전선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많은 인구와 산업 활동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서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가 이렇게 하다가 서울 중심의 국가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 70년대 후반에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더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5,000년 역사 동안 항상 수도 중심적인 사고와 교육, 정치 권력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다른 나라와 비교할 바 없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 국가에 이루어져 살았고 또 그로 인한 문화적 영향 또한 대단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외국의 여러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른 나라들도 서울의 인구가 50% 넘게 살고 있을까? 우리가 11.8%가 서울, 경기, 인천을 뜻하는데 이 면적이 11.8%. 우리나라 다음으로 수도권에 많이 몰려 사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과거 한 50여 년 이상 30%에서 32% 정도로 멈춰가고 있습니다. 아주 안정된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또 최근에는 그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산업과 경제활동 중에 특이한 점이 청년들이 2배나 넘게 과거 6년 동안 서울에 집중적으로 몰려왔다. 또 이 시기가 인구가 늘어나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의 고도 성장기 때 불균형 문제였으면은 소멸의 문제는 걱정을 하지 않았고 오직 성장기 속에 균형과 불균형이라는 양극단의 문제만을 걱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2000년이 넘어서서 지금 단계는 인구 감소 시대에 불균형과 균형의 문제, 소멸이나 생존이라는 문제로 더 극단적인 문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장기 속에서 우리의 몫이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생존하느냐 소멸하느냐는 문제가 서울과의 이분법적 구도로 가게 되는 대단히 가슴 아픈 문제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이분법적 구도로서는 절대 풀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경제활동과 교육활동,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아주 인체의 혈관과 같이 전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의 살을 딱 잘라서 몇 건 띄어가지고 여기 지방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 산업 활동이 유지가 될 수도 없는 것이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접근 중에 하나가 이 세종시이죠. 70년대 후반에 도저히 서울이라는 곳을 두고는 안 되겠다 해서 임시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박정희 대통령이 수립했습니다. 그 보고서가 7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얼마나 구체적이냐면은 그 당시에 벌써 토지 투기를 우려해서 토지의 공개념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보고서까지가 같이 포함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전례를 보니까 일본의 균형발전 정책을 취해오면서 신칸센이나 고속전철이 개통이 되고 나니까 도쿄와 오사카의 양축이 발전을 하고 중간지대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경제활동이 양극단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들을 우리나라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중간지대가 취약되는 구조로가 되겠느냐. 또 하나는 수도가 현재 서울보다는 더 멀어서는
서울에서 더 멀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충북권 개발 계획이 바로 그러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전 중심으로 외청부터 시작해서 상무 사령부 이전 계획 이런 계획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서 결국은 노무현 정부 때 행복중심도시라는 이름으로 오늘날의 세종시가 되어왔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 지방민들에게는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행정수도의 이전은 아주 우리 지역개발의 가장 큰 어려운 암적인 존재인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정책을 수립해 봤을 때 평가를 해보면 그렇게 훌륭한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구조가 되었고, 그럼 그것을 왜 그렇게 됐겠냐? 역대 정부가 수도까지 옮기려고 계획을 세우고 또 강제적으로 공공기관을 지방에다가 10군데다가 뿌려가지고 260개의 기관까지 흩어버려요. 서울에는 대학의 신설, 증설까지 해주지 않고 300인 이상 제조업은 입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까지 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 경제가 어려울 때 수도권의 규제는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고, 특히 극적으로 IMF 경제 위기를 맞이했을 때는 첨단 산업 업종을 수도권 내에 허용하는 그런 정책까지 펴게 됐습니다. 고도성장기 때 얘기하던 균형 발전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의 저성장 시기의 균형 발전의 접근은 달라졌습니다. 작은 돈을 투자해서 당장에 큰 효과가 일어나는 규제 완화 정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IMF 때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돼요. 또 그 중에 우리 하나가 또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면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통용되는 지역개발학계의 가설이 정보, 통신, 교통이 발달하면 할수록 균형 발전과 분산 효과가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해보니까 고속도로를 놓고 고속철도를 놓고 인터넷 하이웨이를 만들고 정보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그것이 빨대 현상이 돼서 성자 독식 구조가 돼서 수도권에 더 집중되는 그 결과를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일본도 그렇지 않았고 유럽도 그렇지 않았고 미국도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만 이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결국 우리는 물리적인 시설 중심의 균형 발전 정책, 일자리 중심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요소도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서울 일본 사람들은요, 우리 서울 가는 걸 상경이라고 해요. 일본 사람들 교토 가는 걸 상경이라고 해요. 도쿄 가는 것을 하경이라고 해요. 하경. 우리가 근본적으로 차이다. 그리고 교토 사람들이 오사카를 중심으로 오사카 교토를 중심으로 관서 지방의 경제력이나 그 사람들의 자긍심은 도쿄를 넘습니다. 대학도 교토대학이 노벨상 수상자가 도쿄대학보다 많습니다. 그런 문화적 기반 위에서 되지만, 근데 우리는 고속철도, 인터넷 하이웨이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특히 SNS에 가장 보편적 문화가 확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면서 수도권의 청년들이 지금 이러한 현상 구조가 되어버렸다. 또 정부에서는 또 하나는 이 균형 발전 정책을 어느 정부든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부처 중심의 인프라 중심의 정책을 펴오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발대 현상을 가져옵니다. 실제로 교육 문제가 일자리 못지않게 수도권에 몰려드는 중요한 요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역대 어느 정부도 교육 정책을 균형 발전 정책의 중요한 핵심 정책으로 채택한 정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육 정책은 교육 정책대로 그대로 가고, 입시 정책은 입시 정책대로 가고, 균형 발전 정책은 산자부와 국토부 중심으로 가고,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러면은 새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은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겠느냐? 인프라 중심의 시설 중심의
균형 발전 정책이라기보다는 기회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 주도적 정책이 아니라 지방정부 주도적 정책으로 해보겠다. 그리고 이 정책들을 범정부적으로 접근을 해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인데,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가장 중요한 툴 하나는 지방분권이고 하나는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통해서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 권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균형발전을 통해서 공간적 정의, 공간적 균형발전 공정성을 가져오겠다는 정책입니다. 그 중에서 원래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된 우리나라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의 중장기 계획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중기 계획으로서 국가 계획으로 수립된 것이 지난 10월 30일 날 국무회에서 통과된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국가의 중장기 계획으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계획의 대부분은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의 의견을 듣는 수준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지방이 만든 계획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역량의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 주고, 또 지방정부와 지방정부를 엮은 광역권 계획, 이 지역으로 말하면 충남과 대전과 세종을 아우르는 충청권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을 앞으로의 수도권에 못지않는 삶의 질이 확보될 수 있으려면 최대한 한 500만 정도의 하나의 경제권이 이루어져야 수도권 못지않는 의료와 복지, 문화의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제하에서 방역 경제권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작지만 강한 중앙정부, 국민들의 삶과 관련되는 정책은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아갑니다. 균형발전 정책에는 크게 한 10가지의 정책들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각 시도별 계획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위해서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시도별로 한 100만 평, 150만 평, 200만 평의 이 적절한 등을 시도에 넘겨줘서 이거를 지금처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물리적인 그런 계획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나 또 운영 중인 산업단지나 앞으로 만들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는 일종의 속도의 정책이 기회발전특구다. 그간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정책은 지방세 중심의 정책이었는데, 이것은 국세 중심의 소득세와 상속세까지 포함하는 국세 중심의 지원 정책을 만들자. 이것이 기회발전특구이고, 또 그 지역에서 그 기회발전특구를 시행령이 아니라 조례를 중심으로 규제를 만들고 조례를 중심으로 운영해가는 체제를 만들겠다. 또 지정지역도 시도지사들에게 위임을 해주겠다. 자치분권형의 계획 모델이 기회발전특구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각 지역마다 줘서 거기에 충분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보자는 정책입니다. 두 번째가 교육발전특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계획을 하려고 하면 이념의 문제, 소득의 문제, 지역의 문제, 이것이 워낙 여러 개가 얽혀 있어서 너무나 풀기 어렵기 때문에 그 지방 주도의,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사회 주도의 교육계획을 한번 일으켜보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보육과 돌봄은 이제 정부가 책임져. 이 문제는 저출산 문제하고는 대단히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 저출산 문제와 지방에서는 서울에 못지않는 교육 수준의 공교육의 경쟁력을 가져와서 사교육과 들지 않는 교육 체계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은 사교육 받지 않고 공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면은 대학이 지역 인재 전형의 확대를 통해서 수도권보다가 더 경쟁력이 있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지역 아이들에게 특례를 줘서 아이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교육 발전 특구입니다. 사교육 없는 공교육, 보육과 교육은 지방정부가 책임. 교육 계획과 교육 과제는 그 지방 스스로가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포항에 있는 포스코 같은 데는 그 지역의 공립고등학교를 하나 인수를 해서 위탁 경영을 해야 됩니다. 포스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공립고등학교를 위탁해서 경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특이한 것은 대학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이런 설명을 드리면은 지방대학은 중만서만 되는데 뭐 그거 무슨 대학이 그렇게 의미 있느냐. 우리 지방에는 수도권 서울대학에 못지않는 의학계열의 대학은 수도권 어느 대학보다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대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물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또 일부 첨단학과, 이런 학과는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지방에서 얼마든지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충청권의 의과대학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약 한 44%가 충청권의 학생들을 입학을 시킵니다. 부산대학은 86%가 부산 아이들을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까? 나머지 아이들은 서울 아이들이 여기 와서 진학을. 제가 있던 대구의 대구 가덕대학은 75%가 서울 학생들이고 25%가 대구 경북 아이들. 국가고시에서 쳐서 면허증 따고는 서울로 다 가버리니까 지역에는 의사가 부족합니다. 지금 여기 충남대학에는 작년 기준으로 그리고 올해 1학년 된 아들입니다. 올해 1학년이 110명 모집에 57명을 충청권에서 모집했어요. 나머지 학생들은 서울 아이들. 올해부터 그러니까 24학년도 학생입니다. 지금 모집하는 정시 모집하고 있는 올해 학생부터는 의학계열, 이대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대학은 40% 이상을 그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을 수 있도록 지방대학 육성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40% 이상을 강제적으로 뽑아야 돼요. 그러면 대학 총장은 충남대학 총장은 충남지역, 충북지역, 충청권 학생들을 100%까지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 스스로가 대치동발 교육혁명이 아니라 세종발, 대전발, 충청도발 교육혁명을 일으켜야 해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이 권한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 지역 아이들이 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이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기숙사 지어주고 지원해줘서 서울에 공부시키러 보냈더니만 영영 돌아오지도 않고 연어가 될 줄 알았는데 여기 가버렸거든요. 지방은 소멸의 위기예요.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에는 22% 학생을 그 지역 학생으로 뽑아요. 그래서 이번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이러한 것을 지방 스스로가 대학과 교육청과 시도가 협약을 맺어서 이런 체계를 함께 움직인다면, 예를 들어서 의학계열 학과를 한 3년 동안 80%까지만 올려준다면 이 세종 충청권의 고등학생들의 교육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종시에도 예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녀들을 서울에서 교육시키지 않고 당장 여기 대로비로 와서 교육시켜서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인기 있는 학과로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이 정책을 우리 스스로가 지금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지방시대 종합교육을 수립합니다. 또 하나 이번에 지방시대 종합교육 담은 내용 중에 파격적인 것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집을 하나 더 가지게 되면 1가구 2주택에서 면제시킵니다. 옛날에 별장이라고 했습니다만 별장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는 4도 3총
아마 다음 대선 때 주는면 일주일 나흘 일하겠다는 공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구도가 되었을 때 농어촌의 내집 깎기 프로젝트도 시행이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한 1억 전으로 해서 지방의 자기 집을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하겠다. 또 미니 관광단지를 개발해서 그렇게 내려온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정주 인구를 누리는 정책보다가 대도시에 있는 인구와 농어촌과 연계가 돼서 생활 인구를 누리는 정책으로 전환을 합니다. 지방 교부세도 생활 인구 개념으로서 배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농지와 지금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농지와 산지를 규제를 완화를 통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도 강하게 규제 완화를 통해서 농어촌에 활력을 가져오고 지방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낳겠다는 것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전체적인 특징이고 틀입니다. 오늘 세종시 편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면은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년 계획은 2월 15일까지 세종시가 다시 1년치 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을 예산에서 25년 예산에서 반영을 하고 하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14개 지방정부에서 준비가 되면 범위 내에서 문적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돼서 의결만 된다면 모든 14개 지자체에서 다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저희가 기회발전특구를 설계를 하면서 과거 공모제도, 지금도 이제 공모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공모제도를 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다 능력이 있는데 한정적으로만 이제 공모로 경쟁을 하다 보니 지역별로 막 너무 불필요한 소모도 있고요. 또 지역에서 다 할 수 있는데 또 배제되는 이런 것들도 있어서 지방시대에 있어서 잘 검토를 해주셔서 이건 공모제도로 하는 게 아니라 준비되는 지자체별로 일정 범위 내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여서 세종시에서도 준비만 잘 하시면 또 잘하셔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 주신다면 이것이 확장돼서 진정한 지방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배경입니다. 이 추진 배경은 방금 전에 운동기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점점 더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역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돼 있습니다. 또한 촌대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를 통해 기업들이 지방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가격적 획기적 인센티브를 지역에 제공을 해서 기업들이 지역에 투자를 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서 만들어지면 지역에 이런 인구도 늘고 또 청년들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도움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회발전 특구 추진 방안입니다. 기회발전 특구 계획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적시되어 있고요. 기업의 지방 의견 및 투자 추진이란 제목하에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하여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하고 대개 등 정책 지원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념은 지방의 기업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 특례, 세계 재정 지원, 정부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고요. 대상 지역으로는 비수도권 및 인구 감소 지역이나 접경 지역에 해당하는 수도권 일부로서 신길지나 기존일지 등 모두 가능합니다. 면적 상한으로는 광역시는 150만 평, 도는 200만 평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국내외 기업 등의 투자 수요가 있는 면적을 지정하고 또 수도권 일부 지역의 면적 상한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방향은 자율형 분권형으로 기회발전 특구를 선정, 운영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특구 위치도 지방 정부가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입지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치 대상 기업을 보셔도 지방 정부가 해당 지역의 전략 산업이나
특화 산업 등을 고려해서 지역의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사업도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특구의 운영이나 기업 투자 유치 등 필요한 그런 지원 사업을 패키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정 시기도 방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정부가 투자 기업의 유치나 개입 수립 등 지정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언제든지 수시로 신청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핵심은 지역 주도형 균형 발전이라는 겁니다. 지역 주도형 균형 발전이라는 현 정부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기회발전 특구를 설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부 지원 내용입니다. 부재 특례가 부여되는 걸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개념은 지방에서의 기업 투자 경영 활동에 물들이 되는 부재 특례를 지방 정부가 직접 발굴해서 건의해서 설계하는 기회발전 특구 특례 제도를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절차는 지방 정부가 필요한 부재 특례를 지방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해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부재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지역이 발전하려면 가장 핵심은 기업이 지역에 이제 투자하는 건데, 이러저러한 규제 때문에 아주 큰 대기업의 아주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가 막혀 있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예로 되어 있는데 전라도 광양 같은 경우에 국가산단 내 유부지의 소유자인 포스코가 업종 제한 때문에 2차 전지와 같은 신산업 투자가 지연된 사례가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를 이런저런 노력을 통해서 시행령이 이제 개정되었죠. 그래서 포스코가 지연됐던 4.4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제 되는 건데, 이건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시행령이든 도시든 지침이든 이런 보이지 않는 필러 규제 때문에 지역의 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례가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지역에서 스스로 지역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규제를 발굴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합리적인 규제가 해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를 통해 지역 투자의 물꼬가 트여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제 지원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수도권에서의 기업이 사업장을 처분해서 지역으로 내려왔을 때의 양도세라든지 가업승계에 있어서 상속세, 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에 있어서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 내에서의 공장을 가동하고 운영하는 단계에서의 법인세 단계에서의 세제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에 기회발전 특구로 일어날 경우에 양도차익, 즉 수도권에서의 부동산을 처분했었을 때 양도차익이 생길 텐데, 그때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에서의 취득 부동산 처분 시까지 그런 세금을 이연하는 제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회발전 특구 내에 가업 상속했었을 때의 사후관리 여건도 완화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할 때 기업이 특구 내 창업을 위한 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제도가 들어가 있고, 기회발전 특구 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도 취득세, 재산세 같은 지방세가 감면되는 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특구 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창업할 때도 법인세가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되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한 재정 지원으로 기회발전 특구 투자할 때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5%포인트 가산하는 걸로 되어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의 지원 한도가 기업당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까지 상향되는 걸로 이제 운영됩니다. 또한 민간 투자 지원으로 특구 기업에, 기회발전 특구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세제 혜택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또한 특구에 대해서는 개발 부담금도 100% 감면하는 걸로 추진됩니다. 또한 기회발전 특구 내의 근로자 정규요건 개선을 위해서 특구 내 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면 기존 주택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제도가 들어가 있고, 특구 이전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민영주택 10% 특별공급제도, 또 특구 내 공동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분.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 절차는 지방정부 즉 광역시도지사가 투자 예정기업과 협의해서 기획안전특구 계획을 수립해서 지정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 의견 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지방정부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정 신청을 하면 산업부를 거쳐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 의견을 하게 되어 있고 이제 산업부가 특구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간 오해를 했을 수도 있어서 말씀드린다면 중간에 이제 산업부가 2번 있지만 중앙정부가 2번 거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뭐 큰 역할을 한다기보다도 절차적인 면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통로로 이제 활용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시도지사가 계획을 잘 만들어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제 우리 지방정부의 이익이라든지 관심을 대변하는 곳이니까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 의견하는 절차로 거의 되어 있어서 결국은 지방특권 형태로 공제도를 운영하려는 취지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목표보다 더 크게 발전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시대 시행계획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복잡한 건 아니고요. 저 앞에 지방시대 계획이 5개년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1년 단위의 연차별 실행 계획이고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저희는 세종시입니다. 세종시에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그냥 세종시만의 계획이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종 시민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세종시 발전에 크게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요 현황을 몇 가지 분야를 정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행정수도 완성 관련입니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10월에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이 통과가 됐고요. 대통령 제2집무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앞으로의 과제가 있는데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간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수도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종시법이 있는데 세종시법이 행복도시 세종을 어떻게 건설할 건지 그거에 대한 설치 규정만 나와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그리고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구 사회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현재 4생활권에 공동 캠퍼스를 조성을 하고 있고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7만여 명이 증가했고요. 그런데 인구 증가율을 보면은 한때 2015년에 35%가 증가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2022년 3%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면은 인구가 정체기에 왔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균 연령은 38.3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근데 20대 연령을 봤는데 10%입니다. 전국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평균 연령은 가장 젊지만 20대 연령은 가장 적은 도시. 이게 뭔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연령별 순 이동 비율을 좀 살펴봤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인구 순 이동 비율이 어떤가 살펴봤는데 초등학생은 인구 이동 비율이 늘었습니다. 중학생은 비슷했고요. 고등학생은 13년에 2.5%에서 22년에 0.5%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주변에서 막 얘기를 보면은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이렇게 애들 교육을 위해서 대전으로 유턴한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렸는데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구나.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구나.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체육 관광 인프라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특화 건축물을 계속해서 건설 중이고요. 녹지율은 52.4%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2026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원 문화정원이라든지 1927 아트센터라든지 다양한 특화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특화 재생을 꾸준히 잘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면
이게 신문에서 조금 이제 추출한 건데 핵노잼 도시 세종시, 컨벤션 기능 확충해야, 숙박시설 폐교. 이제 이게 좀 당장 기사는 아니고 조금 된 기사인데 지금도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세종시가 어떻게 문화 관광 분야에 발전해야 할지 그거를 알려주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다만 단 7분 저번에 한 세종 빛축제 12월 31일 날 했던 그 불꽃 축제를 말하는데 세종형 축제 희망의 불꽃 터뜨렸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은 앞으로도 있고 계속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에 이런 현황을 봤는데 생활 SOC 시설을 읍면 지역에 지속적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래에 생활 SOC 지역 간 접근성 지도를 보면 동그라미 친 게 접근성이 먼 지역입니다. 읍면 지역, 특히 면 지역은 여전히 이렇게 접근성이 좀 멀리 떨어져 있고요. 대부분의 노후 건축물, 오른쪽 위에 도면인데 대부분의 노후 건축물도 면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과 동을 동일하게 발전을 시켜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약간 의문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 지역은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면서 조성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로 다양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좀 특성화 발전 방안을 마련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경제산업 분야입니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드론, 최근에 충청권 UAE까지 다양한 특화 산업을 발굴하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 국가 산단 같은 게 지정이 됐고요. 테크밸리나 여러 가지 산단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각세종도 개관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1인당 GRDP는 2017년에 비해서 5%가 줄었습니다. 전국은 12%가 증가했습니다.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청년 고용률 15세에서 29세는 33.9%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세입 구조가 취득세 비중, 다시 말해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세금이 상당히 큰데 최근에 공동주택 물량 공급이 줄어듦에 따라서 그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 앵커 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교통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현황에서 24시간 소아 응급 의료센터, 공동 육아 나눔터, 최근에 중입자 가습기 암치료 관련 MOU까지 다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께 여쭤보면 의료기관이 부족하다. 나는 이걸 위해서 서울로 간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아직도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부권 의료, 특히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교통 현황은 저희가 이제 모두 다 아시고 있는 BRT, 매일 타고 다니는데 저는 되게 편리하게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BRT도 있고 수요 응답형 버스, 두루타나 셔클, 그리고 다양한 교통수단을 개발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좀 몇 년 된 거긴 한데 대중교통 분담률 버스 7.0%, 현재도 많이 나아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중교통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시사점을 좀 꼽아봤는데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읍면 지역의 특성화 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말 특성화된 정체성을 가진 문화 관광 콘텐츠 육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고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제고해야 되고 의료복지 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사점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그 5개년에 걸친 비전 목표를 수립했고 2024년에 해야 될 비전 목표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번에 시행계획 수립 방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시대 계획을 만들었지만 거기서 반영하지 못한 신규 사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넣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정부, 국회 등의 동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좀 실질적으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시행계획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행계획과는 관계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세종시법
이런 거라고 한다면 혁신적인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내부 전략 회의를 개최를 하고 분기별 점검 회의를 실시를 해서 실질적인 이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제 2024년 비전 및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시행계획 비전은 미래 전략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가 올해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목표 1, 2 이런 것들은 이제 지방시대 계획의 목표고요. 그 아래 회색이 저희 이번 2024 시행계획의 좀 세부적인 목표들입니다.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행정수도 관련해서는 24년에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대표적으로는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항상 라이스 체계라고 하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요. 올해 이제 공동 캠퍼스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데 5개 학교가 개교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개교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세종형 교육발전 특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세종형 교육발전 특구 계획을 마련하고 지령을 받을 예정입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아까 초, 중, 고 학생 비율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육 수요자의 입각한 그런 우리 교육 체계가 지금 세종시에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에서 저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세종시 그 학부모의 수요자에 맞춘 교육발전 그런 모델, 세종형 모델을 만들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지능형 자족 도시인데 일단 저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양자, 사이버 보안 기회발전 특구 이런 것들에 대한 차세대 동력 확보를 위해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었던 모빌리티 거점 도시로 이제 육성할 예정이고요. UAM 등 그리고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선도지구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필두로 해서 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세종 대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든지 일자리 경제진흥원 등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농 복합 개발을 위해서 읍면지역 특성을 반영한 올해의 10개소의 미래 마을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경부선 역따라 예술마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동면 같은 경우는 미술마을 이런 식으로 조성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KTX 세종역 설치 등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2만원 정액권을 가진 이응패스라든지 환승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목표는 한글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새로운 유산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글 문화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거고요. 비단강 급비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와 연계한 다양한 축제 행사 작년에 맛배기로 했었죠. 그거를 좀 더 제대로 해서 좀 세종시만의 정체성을 확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2공공 컨벤션 센터 건립이나 마이스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부권 의료복지를 위해서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 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공공보육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시행계획 주요 과제안인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돼가지고 이 부분은 좀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체계 및 계획 활용 방안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하고 제대로 운영하고자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분야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학, 기업, 언론, 관계기관 등과 여러 번 만남을 통해서 좀 제대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종시 지방시대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방안 마련하고 실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거는 좀 더 어떻게 할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텐데 좀 뭔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큰 일을 올해 한번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행계획 활용 방안인데 사실 시행계획은 제가 세운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균형발전 5개년 계획 때부터 시행계획 계속해서 세웠었는데 이 계획을 도대체 어디에다 쓸 것인가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계획을 효과적으로 써서 세종시 발전에,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시행 계획이 지방시대 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관리 계획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와 시민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따가 이제 토론을 해 주실 텐데 토론을 해 주실 때 시간이 허락한다면 아까 이 앞에 보시면은 지방시대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방안 마련 및 실행을 넣어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방시대 사업들을 잘 성과관리하고 실행을 잘 이렇게 지원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은 2월 15일 날 최종본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지루하시죠? 네. 내용은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지루한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과 우리 세종시와 우리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처음에 우리 우동기 위원장님도 소개해 주셨지만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 목표는 국정의 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런 목표를 역대 정부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시작한 게 1983년을 저는 기점으로 보는데 수도권 정비개혁법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벌써 41년이 됐고 또 지방자치가 부활해서 지방분권을 우리가 시작한 지도 32년이 됐습니다. 91년으로 치면. 그런데 역대 정부마다 다 열심히 노력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성적표를 보니까 그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거죠. 뭐 인구도 경제도 수도권에 50% 이상이 다 집중되어 오히려 더 심해졌고요. 저는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이 흐름인데요. 이 예출금, 돈의 흐름의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정보의 질과 양, 정보를 수신하고 발신하는 90% 이상이 수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점점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된 원인을 몇 가지 원인을 평가하고 성찰해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새로 만들게 된 겁니다. 이를테면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그동안의 균형 발전이 주로 하드웨어 중심, 시설, 물리적 시설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시설은 갔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따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소프트웨어 중심, 교육, 인재 육성, 인적 자원 개발 이런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 그동안의 그 균형 발전 또는 뭐 자치분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하향식으로 이루어졌다.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서 하향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거를 지방정부 중심으로 해서 상향식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그 전략의 수정이 있었고요. 또 그 여러 가지 지금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정주 여건 개선. 우리 지역민들은 일자리도 중요하고 주택도 중요하고 또 게다가 보건의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균형적으로 해결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건데 요지는 이게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방정부의 기존 것들을 다 존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방정부가 얼마만큼 자치 역량을 갖느냐 하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서 더 많은 권한도 주고 책임도 묻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자치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우리가 시민 여러분들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어서 세종시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계획을 짜서 중앙의 지방시대위원회에 우리가 올리는 그런 상향식 방법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생각과 시민 여러분들의 고견을 우리가 수렴해서 반영하고